어떤 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종교와 반종교라는 서로 정반대의 깃발 아래서 벌어졌던 두 개의 끔찍한 역사를 통해 바로 그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교권 폭정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최악의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몸을 억압하거나 재산을 뺏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람의 생각, 그 영혼 자체를 통제하려고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박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가 오늘 정반대의 두 가지 사례를 볼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하나는 신을 부정하는 이름으로 벌어진 박해. 과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소름 끼치게 닮아 있을까요?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폭정의 본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박해를 위한 틀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12세기 교황이 다스리던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요, 그 광범위했던 박해가 가능했던 이유로 어떤 특정한 권력 구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공포의 상징이었던 종교재판소, 사람들을 부추겼던 성직자들, 마지막으로 군주들의 편협함까지. 이 네 기둥이 딱 합쳐지면서 어떤 다른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는 거대한 감옥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첫 희생자 중 한 명이 바로 브레시아의 아르놀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르놀도라는 사람은요, 교회의 부패에 맞서서 설교를 했고 시민들한테 큰 지지도 얻었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 개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무력했던 거죠. 결국 그의 처형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계속될 끔찍한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하나의 신호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폭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파니누스라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는 개혁신앙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 즉 더 나은 보호자에게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사건인데요. 칼라브리아라는 곳에 정착했던 발도파라는 종교개혁가 집단이 완전히 말살당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자료가 발도파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사제들이 이들을 고발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사에 안 나온다, 성상에 절 안 한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들의 영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하고 조용하고 근면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정말 다르죠? 그리고 이 학살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잔혹하면서도 또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료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속임수로 무기를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엔 숲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야수처럼 사냥하고, 결국엔 끔찍한 고문을 통해 신앙을 포기시키려고 했죠. 이 모든 과정은 칼라브리아의 단 한 명의 개혁가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정말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곳의 이데올로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달랐을까요? 이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벌어진 그 끔찍한 잔혹행위들이 사실은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이 종교와 도덕을 아예 뿌리 뽑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벌인 일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심지어 볼테르의 인장에는 그 비참한 자를 분쇄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서 그 비참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자코뱅파가 이끈 공포정치로 그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 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해서 프랑스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공포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료는 이들을 거의 괴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자신의 분노를 주체 못했던 당통,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복수심에 불탔던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피 자체를 본능적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마라까지, 이 각기 다른 광기가 프랑스를 피로 물들인 겁니다. 26만 명,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바로 마라가 보통 요구했던 사람 머리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규모의 폭력을 구상했다는 게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소름 끼치는 숫자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포 정치는 결국 그걸 만들어낸 설계자들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여기 로베스피에르의 마지막, 그야말로 정신없었던 48시간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종교를 강요하기 위한 공포였고, 다른 하나는 종교를 없애기 위한 공포였어요. 전혀 다른 신념인데 어떻게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전매 무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는 교권 권력이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기 위해 육체를 박해했죠. 두 번째 자료에서는 반종교적인 열정이 도덕을 파괴하고 국가가 살인을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이야기 모두 지배하는 이데올로지에 반대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범죄가 되는 사회를 그리고 있고요. 또 신념이나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집단 전체를 없애버리는 과정이 정당화됐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종교든 사상이든 뭐든 간에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대규모 폭력과 학살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서늘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